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행정부의 첫 내각 인선, 그 면면을 좀 빠르게 하지만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12.3 비상계엄 사태, 정말 초유의 일을 겪었죠. 그 직후에 인수위도 없이 바로 출범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이 첫 내각의 핵심 인물, 또 정책 방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떤 정치적 함의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특히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개혁 성향 인물하고 안정지향의 기술 관료 이 둘 사이의 조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하게 누가 어느 자리에 갔다 이걸 넘어서 이 조합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걸 읽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출범했으니까요. 첫인선에 담긴 메시지가 아주 강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역시 가장 좀 파격적이다 싶은 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의원입니다. 아, 네. 이 인선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강화, 이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봐야겠죠. 네, 정확합니다.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인데다 심지어 군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방위병 출신이라는 점.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특히 그 12.3 사태 이후에 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확보, 그리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아주 상징적인 조치라고 봐야죠. 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성 패러독스라는 게 생겨요. 전문성 패러독스요? 네. 그러니까 문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그 의도가 오히려 군 지휘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 또 군 내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아마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바로 이 전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에서는 이렇게 내부 통제에 좀 집중했다면 대북 정책에서는 또 다른 방향이네요. 다시 대화의 문을 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그 햇볕 정책 시대의 주역 중 한 분이죠. 정동영 전 장관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어떤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걸까요? 이건 뭐 명확하게 북한과의 대화, 교류 협력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걸 선언한 거라고 봅니다. 네. 과거에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북한과 직접 소통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경험이 풍부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네, 많이 변했죠. 북한은 뭐 사실상 핵을 가졌고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기죠. 특히 미국과의 관계 설정. 이게 과거 햇볕 정책 때랑은 좀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큰 도전 과제입니다. 그리고 국내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그 퍼주기 비판. 이것도 여전할 거고요. 넘어야 할 산이죠. 노동 분야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전민주 노총 위원장 출신이신 김영훈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어요. 네, 이것도 파격적이죠. 이건 뭐 그야말로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위한 승부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네, 두 가지요. 첫째는 그 소위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그 법안 추진이고요. 노란봉투법. 둘째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입니다. 이 두 사안 모두 노동계에서는 정말 수건이지만 재계의 반발은 뭐 불보듯 뻔하죠. 그렇죠. 엄청나겠네요. 앞으로 아마 가장 격렬한 사회적 갈등 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강한 개혁 색채 속에서 또 균형을 잡으려는 인선도 보이긴 합니다. 외교부의 조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외교관 출신이시죠. 안정감을 주려는 의도겠죠. 네, 맞습니다. 조현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도 하셨고 유엔 대사도 지낸 외교 전문가시죠. 네. 그분의 기용은 아무래도 동맹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안정감. 근데 또 최근에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맞아요. 그 결정이 있었죠. 네. 거기서 보듯이 국내 문제나 또 통일부의 대북 포용 노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경향이 외교 노선과 좀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외교 안보팀 내에서의 조율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배경훈, 한성숙 같은 IT 기업인 출신들을 다른 부처에 배치한 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겠지만 이것도 기존 관료 사회와의 조화라는 과제가 있고요. 결국 팀 내에서의 정책 조율 능력이 아주 중요해질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장 인사청문회가 코앞인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야당은 뭐 그야말로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 재산 형성 과정, 과거 발언들 아마 샅샅이 뒤지겠죠. 네. 특히 뭐 이념적 편향성이라든지 전문성 부족 문제 이런 걸 집중 공략하면서 그 인수위 없이 너무 급하게 출범하느라 검증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정당성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군요. 네, 새 정부의 정당성 자체에 좀 흠집을 내려 하겠죠. 이번 청문회 전국이 아마 새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성패를 가를 아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첫 내각 인선은 뚜렷한 개혁 방향성을 설정하고 핵심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상당히 대담하면서도 좀 논쟁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동시에 여러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고위험 고수익 전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군 개혁, 대북 포용, 노동 개혁 이 세 가지 큰 방향은 각각 군 내부
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그리고 재계와의 잠재적 갈등 요소를 안고 있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외교나 혁신 분야에는 전문 관료나 기술 전문가를 배치해서 안정과 성장을 꾀하려는 그런 의도도 보이고요. 이 야심찬 구성이 과연 이런 정치적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을 잘 넘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초반 동력을 잃고 좀 좌초될지 앞으로 몇 달간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색깔 또 잠재적인 갈등 요소를 안고 출범하는 내각이 지금처럼 극심하게 양극화된 우리 정치 지형 속에서 과연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각 안팎의 여러 모순과 압력 속에서 표류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앞으로 몇 달간 우리가 목격하게 될 현실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